이번 시간에는 2011년 1회 전기기사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간단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시고 이제 설명이 필요하거나 이제 계산 문제, 시퀀스 이제 이런 쪽의 문제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1번 별력 2차측 개로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필기 때부터도 이제 여러 번 이제 나왔었던 문제니까 전체 이제 오픈을 해버리면 이제 그 코일의 고전압이 이제 유기가 되니까 절연이 파괴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기기 시간에 나왔었던 내용들이니까 2번도 이제 농형하고 이제 건선형으로 구별되고 형식별 이제 기동 그 법을 빈칸에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기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했었으니까 요건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3번. 네, 3번 문제는 3번 문제는 이런 이제 배전선이 있는 거죠. 배전선에서 전원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A점과 B점의 전압이 얼마일까요를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B점과 C점에 대한 전압이 이제 얼마가 될까요? 이제 물어보는 건데 요걸 이제 풀기 전에 기본적인 이론을 이제 몇 가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B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나가는 전류하고 들어가는 전류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B점으로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아야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전류가 50이니까 100이잖아요. 따라서 AB 사이에 AB 구간에는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 거냐면 100A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렇죠? 요건 이제 하나 아셔야 되고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인 거죠. 또 하나 그 B점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느냐, C점에 얼마만큼의 전압이냐를 이제 아시려면 공급되어지는 전압에서 전압 강화만큼을 빼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 B점의 전압을 구하고 싶으면 공급 전압이 3,300이니까 3,300에서 요 2km 구간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빼면 그러면 이제 B점의 전압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전압 강화를 어떻게 구해요? 3상일 경우에 루트 3의 i의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의 이거 저항이 빠졌네요. 아래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의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요만큼의 전압 강화를 3,300에서 빼면 B점의 전압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C점의 전압은 B점에서의 전압에서 요 4km 구간에서의 전압 강화를 빼면 C점의 전압이 되는 거죠. 하나 더. 지금 문제를 보시면 1번, 2번은 요거랑 관련된 문제고요. 3번은 손실을 구하십시오. 그렇죠? 손실 어떻게 구하시죠? 3상일 경우에 손실은 3배의 i자승의 r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을 갖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일단 지금 이제 1, 2번을 풀 거니까는 요 손실에 대한 건 나중에 보시고 일단은 1, 2번을 좀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에 보시면 이제 콘덴서가 달려 있는데 1번 문제는 이제 요거 콘덴서를 설치하기 전이에요. 이거 설치하기 전에 B점과 C점에서의 전압이 얼마일까요?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 B점의 전압을 구하죠. B점의 전압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3,300 공급 전압에서 빼기 여기에서에 대한 전압 강화 2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2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B점에서 전압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전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간에서는 100이죠. 100. 그렇죠? 역률은 0.8이라고 했고요. 역률이 0.8이면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죠. 저항은 선로 킬로미터당 저항은 0.9, 리액턴스는 0.4. 그렇죠? 0.9 요거는 0.4인데 여기가 2km죠. 킬로미터당이니까 곱하기 2를 해주셔야죠. 해서 계산기로 누르면 2원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서 3,300
그거를 이제 3300에서 빼면 그럼 이제 B점에서에 대한 전압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1번. 네. 2번 동그라미 2번은 이제 C점에서의 전압은 어떻게 구할까요? 네. C점에서에 대한 전압은 요 VB에서 그렇죠? 네, VB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에 대한 전압 이 2라고 한번 해보죠. 이 2를 빼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쭉 지우고 너무 많이 줬다. 네. 쭉 지우고 여기를 이 2라고 한번 해보죠. 이 2 이렇게 R.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니까 전류가 얼마예요? 50A죠. 얘는 50. 마찬가지로 코사인이 0.8이고요. 사인이 0.6이겠죠. 이게 0.9. 얘는 0.4라고 했는데 여기는 킬로미터 단위니까 4km잖아요.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이제 E2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E2를 빼면 또 이제 VC에 대한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식은 이제 풀이는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는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설치 후에 B점의 전압하고 C점의 전압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콘덴서니까는 진상의 진상의 전류가 진상의 무효 전류가 이제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는 계산을 못하고 식을 조금 변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지우고 쭉 지울 거고요. 지우고 i를 저기 나오는 i를 괄호 안으로 좀 집어넣겠습니다. i를 괄호 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루트 3에 가로에 아래 곱하기 i 코사인 세타 플러스 리액턴스의 i 사인 세타 집어넣을 수 있죠. 이렇게. 그때 우리가 얘를 이제 유효분이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무효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유효분하고 이제 무효분으로 나눴을 경우에 전류에 대한 값이에요. 지금 전류죠. i 코사인 세타하고 i 사인 세타예요. 전류에 대한 값을 우리가 보통 이 전류는 지상의 전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부하들은 전동계에 대한 부하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코일, 그렇죠? 그래서 전압보다 전류의 위상이 뒤지는 지상의 전류, 무효 전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얘는 지상에 대한 무효 전류고, 얘는 진상에 대한 무효 전류죠. 왜냐하면 코사인이잖아요. 콘덴서잖아요. 콘덴서는 전압보다 전류의 위상이 90도 빠른 진상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콘덴서는 이제 90도 빠른 진상의 무효 전력입니다. 그렇죠? 진상의 무효 전력이에요. 지상하고 진상은 서로 180도의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두 전류는 어떻게 고려를 할 수 있냐면 서로 빼서 그래서 요거를 IC라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명칭을 하면 여기에 요 지상 전류 I 사인 세타 요 무효 전류 중에서 무효 지상 전류죠. 무효 지상 전류에서 IC를 진상 전류를 빼서 전압 강화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만 조금 이제 복잡하죠. 앞에는 이제 그냥 요 위에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니까 전력 시간에도 연습을 좀 하셨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요 부분. 그래서 이제 무효분을 이제 요 진상에 대한 무효분을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뺀다라는 것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뭐 계산을 한번 해보죠. 요 값만 한번 해보면 요것만 해볼게요. 요것만 계산기를 넣으면 값을 넣어보면 루트 3에다가 그렇죠? 루트 3에다가 저항은 0.9 지금 이제 요 점에 대한 B 부분에 대한 전압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죠. 콘덴서를 설치했을 경우에 0.9에다 곱하기 2를 하시고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A죠. 100
곱하기 역률은 0.8. 여기까지 무난하고 여기죠. 플러스 리액턴스는 0.4 2kg니까는 2 전압은 100이죠. 거기에다가 맞아 100 곱하기 0.6이죠. 100 곱하기 0.6 거기에다가 요 진상분을 빼는 거니까 여기서 빼기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 요걸 뺀다. 그것만 좀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요 앞에서 빼면은 3,300에서 요걸 빼면은 이제 VB에 대한 값이 나올 거고요. 계산 후에 얼마냐면은 3,022.87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V 시점에서는 요 거의 다 똑같아요. V 시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4kg니까 요거 빼고 4kg 빼고 전류가 이제 100이 아니고 이제 50이죠. 요거 빼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4kg 50A, 4kg 50A.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해서 이제 앞에서 구했던 VB에서 요것만 이제 고려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C점에 대한 전압은 2801.17이 나온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을 한 거예요. 요 부분만 기억을 좀 잘 해두시고 넘어가시고 세 번째 손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3배의 I-승의 R이죠. 콘덴서를 설치하기 전에는 이제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콘덴서를 설치하기 전에는 여기에서의 손실, AB 구간에 대한 손실에서 BC 구간에 해당하는 손실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BC 구간이 이제 50A고, 그렇죠? 여기 100A고. 저항값은 그 손실은 저항하고 저항 소자에만 관련 있는 거죠. 리액터는 관련이 없고 무효부는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손실은 실제 저항에서 이제 발생하는 손실이니까 저항이 얘가 얼마였냐면은 0.9에 곱하기 2. 얘는 0.9에 곱하기 4. 맞죠? 그래서 식은 어떻게 쓰겠어요? 3배에 곱하기 100의 제곱 곱하기 1.8 플러스 3 곱하기 50의 제곱 곱하기 3.6 해서 계산기로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설치 전에는 얼마냐면은 81,000W인데 문제에서 만약에 단위가 킬로와트라고 꼭 주어지면 81kW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81,000W라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콘덴서 설치 전. 그렇죠? 그럼 이제 콘덴서 설치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설치 후에는 여기 나오는 전류값이 좀 달라지겠죠. 여기 나오는 전류값이. 왜냐면 이제 아까도 했지만 얘가 진상에 대한 유효 전류이기 때문에 100A에 대한 전류 중에서 유효분 전류랑 무효분 전류를 좀 구분을 한 다음에 무효분 전류에다가 이 40A만큼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식을 뭐 굳이 쓰자면 예를 들어서 AB 구간에 흐르는 전류다. 그러면 AB 구간에 흐르는 전류는 100이죠. 100. 기본적으로 100에다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코사인 세타가 0.8이고 얘가 0.6이니까
이거 전개해서 풀면은 80 마이너스 J에 6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걸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렇죠? 진상의 40A의 전류를 고려를 해주셔야 되니까 플러스 J에 40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80 마이너스 J에 20 절대값을 씌워야죠.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니까 100 대신에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82.46이래요. 82.46. 그럼 요 BC 구간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BC 구간에 흐르는 전류는 50A 기준에다가 0.8에 마이너스 J에 0.6 하면은 58에 40이죠. 40 마이너스 J에 5에 30이니까 30 거기에다가 진상의 전류 플러스 40. 그러면 얘는 40 플러스 J에 10 마찬가지로 절대값 씌우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41.23이에요. 41.23.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가 대입하고 100 대신에, 그렇죠? 요거는 50 대신에 대입을 하면 전체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55.08이 나온대요. 그러면 콘덴서를 달기 전보다 손실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상의 전류는 마이너스고 진상의 전류는 플러스고 뭐 회로 시간에 하셨던 내용들이니까는 리액턴스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아까 했던 것 같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냥 기억 안 나시면 회로 시간에 했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소자 쪽에 보시면 나오니까는. 됐고 다음 문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그렇죠? 변압기용량 구하는 문제야 뭐. 그렇죠? 어떻게 구하세요? 변압기용량은 설비용량에다가 수용률에다가 역률에다가 부등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kVA로 나오는 경우에 이제 역률을 나누는 거고, 아니 킬로와트가 나오는 경우면 이제 역률을 나눠주시고, 만약 킬로와트로 나오지 않으면 굳이 역률을 나눌 필요는 없고, 그렇죠? 얘를 이제 kVA로 바꾸고 싶어서 역률을 나누는 거니까 요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봤더니 그래서 요거 이제 공급할 때의 변압기용량 계산해서 이제 표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표준용량을 암기를 해서 쓰는 케이스가 많았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이제 표가 나오면서 표에서 선정하십시오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변압기 용량을 꼭 외우진 않으셔도 되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시험에 출제된 여러분들이 푸셨던 문제 중에서 선정한 변압기 용량 정도는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최근에는 이렇게 표가 나오는 편이에요. 한번 해본 설비 용량이 얼마냐면 부하 설비가 A부하고 B부하고 C부하 3개가 있죠. 50에 0.8 50에 0.8 플러스, 그렇죠? 두 번째 B는 75에 0.85 곱하기 0.85,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C가 65에 0.75 65에 0.75. 이게 이제 설비 용량에다 이제 수용률을 곱한 값이고, 역률이 얼마인가 봤더니 그 문제 가로 안에 있죠. 부등률은 1.1이고 역률은 80%로 한다. 그래서 역률은 0.8, 부등률은 1.1 해가지고 이제 계산기 누르면 이제 변압기 용량이 나오는 거니까 뭐 이 정도야 뭐 거의 뭐 산업기사 문제죠. 이렇게 나오는 것들. 하면은 계산기로 누르면 얘가 173.3이 나오는데 그 위 변압기 표준 용량, 이제 그거보다 커야지 변압기 용량은 부하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최대 부하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이제 큰 값을 선정을 하시는 거니까 답은 이제 200이 된다. 200 kVA를 선정하면 된다. 지금 그런 겁니다. 5번 문제. 뭐 이것도 이제 종종 나오죠. 이런 문제들도.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 분기 회로수를 산출하십시오.
그렇죠? 예. 분기회로수는 어떻게 설정하시냐면 분기회로는 예, 전체, 그렇죠? 전체 용량을, 그렇죠? 전체 용량을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누시면, 그렇죠? 예. 전체 용량을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누면 이제 분기회로 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소수점이 나오면 예, 절상하시고, 그렇죠? 예. 소수점인 회로수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점 얼마 나오면 무조건 예, 값을 이제 하나 올려서 분기회로수를 이제 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식은 이거고 이제 문제를 보면 조건을 보시면 사용전압은 220으로 하고요. 에어컨은 별도 회로로 한다. 그쵸? 밑줄 치셔야죠. 예. 요 이제 에어컨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220V일 경우에 3kg보다 작으면 이제 요 전체 용량에다가 이제 룸 에어컨 용량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분기 회로수를 이제 구하는데 이렇게 조건이 나오면 3kg가 이제 넘지 않더라도 이제 단독 분기 회로를 이제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에어컨은 이제 별도 회로를 하겠다. 뭐 가산하는 이제 VA 수는 범위 내에서 한다. 큰 거 이제 제일 큰 걸로 한다. 예. 표준 부하에 의해서 이제 거기 부하들이 쭉 이제 나와 있고요. 한번 해보면 주택은 PQC 해가지고 이제 뭐 부하표가 나오는데 이 표에서는 부하는 얼마냐면은 30이죠. 30 VA per 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30이니까는 이 주택에 대한 이제 그 용량을 구하시려면 주택의 면적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30을 이제 곱하시면 되는 거죠. 상점 부분도 30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세면장은 이제 Q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얘는 O. 진열장은 C 부분에 있어요. 표에 보시면 표 그 세로 부분에 C가 있죠. PQC가 있는데 그 중에서 C가 진열장은 폭 1m에 대해서 300. 그렇죠? 이거는 1m에 대해서 300. 그리고 전체 이제 가산부하 주택이나 아파트 세대마다 1000, 500부터 1000인데 아까 조건에서 제일 큰 값을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는 1000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한번 해보면 이제 주택 부분하고 상점 부분이 있으니까는 나눠서 한번 해보죠. 주택 부분. 그럼 주택 부분에 대한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가로 세로니까는 15 곱하기 세로는 얼마냐면은 가로는 얼마냐면은 22죠. 그렇죠? 18에다가 4를 더하니까는 22 면적인데 여기에서 얼마만큼이 빠지는 거냐면 여기 세면장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세면장 4 곱하기 4만큼을 주택에서 빼줘야죠. 그래서 초록색으로 하고 그래서 빼기 4 곱하기 4. 이게 이제 주택에 대한 이제 면적인 거고 거기에다가 주택은 30. 그렇죠? 가산부하는 1000.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거 그쵸? 이렇게 하고 저희 풀이에서는 세면장도 이제 주택 부하 산정을 넣어서 세면장을 따로 하려고 그랬는데 뭐 풀이 있는 대로 하죠 뭐. 그러면 4 곱하기 4에 곱하기 5 하면 되니까 요거 세면장 요 위에 부분 세면장 다 뺄까요? 뭐 책에 있는 꼭 풀이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는 값을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할게요. 요거 이제 주택 부분이 요거 식은 요거고 값은 똑같이 나오니까 상점 부분은 따로따로 할게요. 상점 부분은 가로 세로가 11, 세로는 3에다가 8을 더했으니까는 11 곱하기
어쨌거나 요 이제 가로 부분은 22일 거고요. 그리고 요거 세면장, 그렇죠? 요거 빼야죠. 마이너스 4 곱하기 4에다가 마찬가지로 30. 에다가 진열장 있죠. 미터당 이제 300이라고 했으니까는 플러스 300 8 곱하기 300. 8 곱하기 300. 곱하기 300. 그러면 상전 부분이고, 그렇죠? 세면장. 세면장은 8하고 4죠. 8 곱하기 4, 가로 세로. 앞에는 다 세로 붙어 있는데 이것도 세로 붙어 하죠. 그렇죠? 세로 붙어니까 8이죠. 8 곱하기 4. 에다가 곱하기 얘는 5.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더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다 더하면 이게 얼마인지 안 나왔네요. 하여튼 뭐 더하면 이제 얼마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전체 용량이죠. 전체 용량. 그럼 전체 용량을 구했으니까는 한 회로 용량으로 나누면 되는데 어차피 얘가 VA니까, 그렇죠? 한 회로 용량은 공급되어지는 전압에다가 그 전류, 한 회로에 대한 전류만큼만 계산하시면 되는데 얘가 사용 전압은 220V라고 했고요. 분기는 몇 암페어 분기 회로냐면 첫 번째 문제, 문제 첫 번째 줄 제일 마지막 쯤에 나오죠. 16암페어 분기 회로를 산출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이게 이제 한 회로 용량이죠. 그래서 위에 나오는 거 전체에다가 요 한 회로 용량을 나누면 분기 회로 수가 나오는데 이걸 계산기로 눌러봤더니 5.61이래요. 5.61. 그렇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절상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는 요거 절상하면은 6회로고,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에 요 룸 에어컨은 별도의 회로로 이제 구성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한 회로를 더 이제 가산을 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7회로가 되는 겁니다. 에어컨 포함해 가지고 16A 분기 7회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개정 전이고요. KC가 개정이 된 다음에는 지금 이제 요 표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풀어 드린 거고, KC 규정이 이제 이번에 바뀌면서 얘가 30이 아니고 40이죠. 주택하고 아파트에 이제 표준 용량이 30에서 40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증가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문제 조건에서 주택하고 상점부분이 다 30으로 나와서 이제 그렇게 쓴 거고, 만약에 이게 개정된 걸로 만약에 적용을 하자면 요게 이제 4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똑같고 요것만 40으로 바꿔주면 돼요. 뭐 계산기 누르시는 거니까 눌러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좀 이제 요것만 7회로 나오고 한 8회로 전체 한 8회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이제 바뀌었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똑같고, 그렇죠? 넘어가시고 6번. 요거는 뭐 펌프형 전동기 문제는 지금 뭐 계속 꾸준히 나와요. 반복해서 나오니까는 기억을 꼭 해두시고, 뭐 작년에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서도 계속 나왔고 지금 2011년도에도 지금 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펌프형 전동기 용량. 두 개라고 말씀드렸고, 분당이냐 초당이냐. 그렇죠? 분당이면 6.12 효율에 K에 Q에 H. 그렇죠? 초당이면은 효율에 9.8에 K Q에 H. 얘는 분당이냐 초당인가 봤더니 초당이네요. 그렇죠? 초당 1세제곱미터의 물을 양수한다. 그럼 나머지 뭐 대입을 한번 해보면 되죠. 효율은 얼마냐면은 펌프 효율은 70%, 0.7. 그렇죠? 높이는 10m, 10m. 초당 1세제곱미터. 그리고 여유는 20%의 여유를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1.2.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펌프의 전체
용량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펌프의 소요 동력이 얼마냐면 168 kW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는 변압기 한 대 용량. 지금 문제 두 번째 줄 중반 이후로 보시면 단상 변압기 두 대를 부위결선했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부위결선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위결선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이제 루트 3배. 문제에서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전체 용량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변압기 한 대 용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얘를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전체 용량이니까 대입을 하면 되는데 얘가 kVA로 단위가 이제 나와야 되니까 6kW를 kVA로 단위를 바꾸셔야 돼요.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역률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얘를 역률로 나누면 돼요. 얘를 코사인 세타. 역률로 나누면 되는 거죠. 역률이 얼마냐? 봤더니 단해서 펌프용 삼상 농용 유도 전동기 역률이 100%다. 그럼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1. 그러면 얘는 그냥 168을 갖다가 쓰면 되는 거죠. 따라서 168 나누기 루트 3을 하면 답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96.99가 될 거고요. 선정하라는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는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고, 만약 선정하라고 하면은 100kVA다 이렇게 쓰셔도 되죠. 여기는 이제 그 한 대 용량을 선정하라는 얘기는 없어서 그냥 요 나온 값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7번. 뭐 이제 뭐 그냥 기호들이니까 그렇죠? 쓰시면 되죠. 뭐 15A 이상의 경우 이제 저류추를 표시를 해야 되고 피해가 이제 붙은 거는 그게 이제 폴이니까는 아무것도 영문자가 안 붙어 있고 숫자만 붙은 거는 이거 이제 4로 만약 3이 붙어 있으면 3로형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방수형은 이제 워터프루프니까는 WP를 쓴 거고, 그렇죠? 방폭형은 익스플로전이니까는 EX를 쓴 거죠. 익스플로전 얘도 이제 프루프인데 그냥 뭐 이제 EX라고 보통 쓰더라고요. 넘어가시고 8번. 요거는 이제 문제를 보시면 G3의 접지 저항이 얼마일까요?를 물어본 거죠. 요거에 대한 접지 저항이 얼마게요? 이제 물어본 거죠. 요거를 이제 해설해 보면은 이제 정리된 게 나오는데 정리 나중에 뒤쪽에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식을 쉽게 적용을 할까요? 이제 그것만 볼게요. 그래서 만약 G3를 구한다. G3를 구해요. 그럼 G3를 구하고 싶으면 일단 나누고 여기에다가 두 개는 더하고 하나를 빼는 거예요. 두 개는 더하고 하나를 빼는데 얘를 구하라고 했으면 양쪽에 있는 거는 더하고 40 플러스 50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거는 빼주면 돼요. 얘는 빼요. 30. 그러면 이제 G3를 구하는 거죠. 요 식이 왜 나왔는지는 이제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나중에 뒤쪽에서 요거 이제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 뭐 전개하는 건 나중에 뒤에서 해드릴 건데 굳이 뭐 지금 할 건 아니어서 우리는 뭐 얘를 얘가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유도하십시오라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요거 이제 간단한 문제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식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잘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만 이제 우리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면 만약 다른 걸 구하고 싶어요. 다른 걸 구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G1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2분의 1에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요 놈은 더하고 그렇죠? 요 두 개를 더하고 요거는 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그 접지값 양쪽에 있는 거를 더하고 건너편에 있는 거는 빼고 해서 2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35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 거죠. 넘어가시고 어떻게 이제 할까요만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니까. 9번 이제 수평면 조도.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직각 광원이 있고요.
광원이 있고 여기 이제 높이 h고 여기 r이고 여기에서 이제 요 그 광원하고 수직인 면에 비치는 조도가 이제 법선 조도고 그렇죠? 벽면에 수직면에 이제 비추는 게 수직면 조도고 그리고 이제 수평면에 비추는 게 이제 수평면 조도고 그렇죠? 전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법선 조도에 대한 기본식은 이제 거리 자승의 강도가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는 조도를 구할 때에 r 제곱에 i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얘가 수평면 조도하고 수직면 조도 중에서 이제 코사인을 곱하거나 사인을 곱해야 되는데 도저히 얘가 코사인인지 사인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각을 한번 없애보세요. 이렇게 쭉. 그래서 얘를 이제 0으로 만드는 거죠. 0으로 만들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광원이 여기 있으니까는 수평면 조도가 되겠죠. 이 면. 수평면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잖아요. 저 각도를 이제 없애버리면 그렇죠? 근데 요 0도일 때의 값을 보면 코사인이냐 사인이냐를 한번 우리가 보면 코사인 세타가 0도일 때랑 사인 세타가 0도일 때를 비교를 해보면 코사인 세타가 0도일 때는 1이죠. 사인 세타가 0도일 때는 빵이에요. 왜냐면 얘는 코사인이고 얘는 사인이니까 그렇죠? 0도일 때는 1, 0도일 때는 빵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각이 없어졌어요. 수평면의 조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값은 빵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코사인 값을 고려해서 수평면 조도를 구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수평면 조도를 구할 때에는 이제 코사인 세타를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그 직하하는 경우 수평면 조도는 이제 요 식에 의해서 구하시면 되는데 문제 조건에 보니까는 광원의 높이만 나왔어요. 얘만 3m래요. 자, 얘만 3m래요. 그러면 요 식을 r을 구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을 아니까는 요 r을 뭐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요 r을 h로 변환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돌리는 게 코사인이죠. 이렇게 돌리는 게 코사인이었죠. 그래서 이 h라고 하는 값은 r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이제 h가 되는 거죠. 넘어가면. 그래서 여기 나온 r 대신에 요거 대신에 코사인 세타분의 h를 대입을 하면 요거 이제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h의 제곱이 되는 거고, 요 코사인의 제곱인데 밑에의 아래쪽에 이제 분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죠. 다음에 그래서 요 밑에가 코사인 세타분의 h의 전체 제곱이니까 요 밑에 있는 요 분모 중에서 분모의 또 분모잖아요. 그 분모는 분자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잘 모르시면 이제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보세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식은 따라서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도는 수평면 조도는 h의 제곱에 i에 코사인이 원래 있었는데 제곱이 더 올라온 거니까 코사인 세제곱 세타가 되겠고, 요 h는 3m라고 한 거고요. 광도는 얼마라고 했냐면 900이라고 했고요. 세타 값은 얼마냐면은 어디였어요? 세타 값이 주면 직하로보다 30도니까는 요거 30도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해서 계산을 하시면 64.9호룩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수평면 조도인가 수직면 조도인가 그것만 조금 잘 구분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시고, 수평면 조도 종종 나오니까 잘 기억을 좀 해두세요. 다음 수동 및 자동에 대한 이제 결선도 조직 효료고요. 다음 이제 물으면 답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죠.
보면 수동하고 자동이래요. 어디가 수동이고 어디가 자동이냐면 이거 매뉴얼이죠. 이거 이제 수동, 그렇죠? 오토니까는 얘는 자동 이게 되는 거죠. 수동하고 자동. 네, 요게 요 스위치가 이제 이쪽으로 가 있으면은 매뉴얼 쪽으로 가 있으면은 요거에 의해서 사람이 직접 동작을 시키는. 이쪽 오토로 두면 사람이 동작시키지 않아도 사람이 뭐 기동 버튼이나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제 전동기가 기동이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Y 델타 배기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스타 결선하고 이제 델타 결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요 D라고 나와 있죠. D라고 나오는 게 이제 델타 결선인 거고 S라고 나오는 게 스타 결선인데 이제 그게 Y 결선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요 나오는 M은 뭐냐면 이제 메인 전원을 투입하는 전동기에 메인 전원을 이제 투입하는 이제 MC다 스위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은. 이것도 델타고 이것도 이제 Y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요 TM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타이머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접점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동작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냐면 요게 한시 동작 타이머죠. 이 접점의 모양이 한시 동작 순시 복귀 타이머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고, 요거 이제 A 접점인 거고, 요거 이제 B 접점인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전체 그림에서 뭐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실 거는 뭐 여기 이제 그 전력 그 콘덴서 들어가 있죠. 전력용 콘덴서 역류 개선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주의하실 게 타이머. 타이머를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타이머가 두 개가 있어요. TM이라고 하는 타이머가 하나가 있고요. 그냥 T1이라고 하는 타이머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 24시간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타이머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해바라기 타이머라고 부르는 타이머예요. 해바라기 타이머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 같은 거 있고, 그렇죠? 여기 막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죠. 버튼들이. 그래서 이제 그 버튼으로 얼마 동안 여자가 될지, 이 릴레이가 여자가 될지를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모양이 이제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해바라기 타이머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사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다. 한번 보고 가는 게 이런 시퀀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답변을 하시거나 할 때 도움이 되니까 일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이 정도 이제 설명하고 이제 문제를 풀죠. 1번 문제. 1번하고 2번 부분에 대한 누락된 회로를 완성하래요. 1번하고 2번이 어디냐면 여기는 주회로 부분이죠. 주회로 부분인데 Y 델타 기동이라고 했으니까는 기동은 Y로 하고 운전은 델타로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전동기가 이렇게 있고 보통은 여기 이제 Y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델타가 있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시퀀스에서 보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거 이제 Y 결선이니까 요 밑에는 이렇게 세 개가 스위치가 연결돼 있으면 이렇게 하나를 묶죠. 그게 델타니까는 두 개 해가지고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묶는 거고. 얘도 똑같아요. 얘가 Y니까는 지워보내니까 지울게요. 얘가 Y니까 아까처럼 이제 묶겠죠. 한쪽은 묶을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안 되죠. 스위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묶으면 안 되고, 요게 이제 Y 결선이라고 했으니까는 얘를 이제 묶을 건데 이렇게 묶는 거죠. Y 결선은 어차피 세 개를 묶는 거니까. 그렇죠? 그림을 조금 더 편하게 그리려면 위쪽을 묶어버리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위로 묶나 밑으로 묶나.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가면 되죠. 그렇죠?
자, 이제 y결선. 델타 결선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델타는 두 개를 하나로, 그렇죠? 두 개를 하나로 묶는 거죠. 그래서 자기 거를 붙이는 게 아니죠. 자기 거랑 상대방 거를 하나로, 그렇죠? 자기 거랑 상대방 거 하나로, 자기 거랑 상대방 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는 거니까 여기서 따지면 이게 첫 번째 거를 두 번째 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세 번째로 가는 거고, 세 번째 거를 다시 첫 번째로 연결하면 델타 결선이 완성이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델타 결선은. 그래서 이것처럼 첫 번째가 두 번째로 갔다가 얘가 세 번째로 갔다가 다시 첫 번째로 가면은 그럼 이제 델타 결선이 되는 거죠. 자세한 그림은 이제 책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책에 이제 깔끔하게 그려놨으니까. 아이고 잘못 그렸네. 제 델타 그 y 결선 때문에 전동기를 통과 안 하고 그렸네요. 그렇죠? 복잡하니까 델타 다시 한번 할게요. y 때문에 복잡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면 요거 첫 번째는 두 번째로 가고 두 번째는 세 번째로 가고 세 번째는 첫 번째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아까 이제 델타 모양에서 요거 상대방 거 두 개, 상대방 두 개,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제대로 결선됐는지 확인을 해보시려면 처음 시작했던 대로 다시 돌아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델타 결선이 이제 완성이 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회로 부분은 이제 저렇게 그냥 이제 하시면 되고요. 1번 문제가 끝난 거고 두 번째는 3, 4, 5에 대한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래요. 그러니까 3, 4, 5번이죠. 우리가 y 델타 기동을 할 경우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세 개인데 하나는 자기 유지, 또 하나는 인터록, 또 하나는 타이머. y 델타 기동에서 요 세 개가 꼭 다 들어가야 돼요. 얘가 만약에 정역 운전이면은 타이머 빠질 수도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데 자기 유지와 인터록은 들어가야죠. 그리고 전동기를 기동할 경우에는 자기 유지가 이제 거의 이거는 100%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한 99% 자기 유지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기 회로 중에서 요 자기 유지하고 인터록하고 타이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일단 자기 유지 있을까요? 얘가 자기 유지죠. 그렇죠? 그래서 온 버튼을 눌렀을 때에 신호가 흘러서 자기 접점에 자기 릴레이에 의해서 자기 접점이 붙는 거죠. 그러면 저 온 버튼에 손을 떼어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유지 있어요. 그렇죠? 타이머 있어요? 없어요? 타이머 있죠? 이게 타이머잖아요. 타이머. 그렇죠? 타이머. 얘도 타이머고. 그렇죠? 타이머 있네요. 인터록 있어요? 없어요? 인터록? 얘 없죠? 지금 요 접점 모양이 없잖아요. 인터록은 상대방에 대한 비접점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상대방에 대한 비접점을 갖다가 쓴 게 없죠. 얘면은 이쪽에 델타 위쪽이면은 그 Y결선에 대한 접점이 B접점으로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 Y결선이면은 델타 결선에 대한 B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결과적으로 얘는 빈 곳 4번하고 5번은 뭐냐면 인터록 접점인 거죠. 인터록 접점이에요. 접점은 상대방에 대한 B접점. 그렇죠? 여기는 88 D의 B접점을 쓰는 거고 여기는 88 S의 B접점을 갖다가 쓰는 거죠. 그럼 이제 4번하고 5번 된 거고요. 그럼 3번은 뭘까요? 3번은 타이머가 지금 요 타이머에 대한 접점은 있죠. 요 타이머에 대한 접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거는
요 타이머에 대한 접점이겠죠. T1에 대한. 요거는 한시 동작, 뭐 순시 복귀 이런 거에 대한 접점은 안 쓰고 요 해바라기 타이머의 접점은 그냥 이렇게 일반 보조 접점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얘가 이제 설정 시간 스위치를 이렇게 제껴 놓으면 그 시간 동안 얘가 동작을 하고 멈추고 요거를 이제 얘가 스스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3번, 4번,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로 3번에 대한 접점 명칭을 쓰십시오. 이거 뭐냐면 한시 동작 순시 복귀 A 접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타임 차트를 완성하십시오. 그렇죠? 타임 차트를 완성하십시오. 여기 보면 요거 이제 아까 메인 전원을 투입하는 용도에 대한 이제 MC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얘는 전동기가 기동을 하고 있으면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여야 하는 거죠. 요 88번 M하고 밑에 이제 런이라고 되어 있는 전동기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 거는 똑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고, 요거 이제 Y 결선인 거고, 요거 이제 델타 결선인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ON을 했어요. ON을 하면 88M이 여자가 되면서 접지가 되고 여자가 되고 그 88번 M에 대한 보조 접점이 이제 붙겠죠. 그러면서 자기 유지가 되면서 ON에서 손을 떼어도 지속적으로 운전이 될 거예요. 언제까지? 얘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오프 버튼을 누를 때까지, 정지 버튼을 누를 때까지.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회전이 되는 거죠. Y 델타는 조금 다르죠. 처음에 얘가 기동은 어떻게 하냐면 Y로 기동했다가 델타로 운전을 하는 거죠. Y로 기동했다가 델타로 운전한다. 처음에 띡 온 버튼을 누르면 처음에 이제 Y로 기동.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 동안은 Y로 기동을 하다가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이 끝나면 이제 델타로 이제 운전을 해야죠. 언제까지? 전동기가 멈출 때까지.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뿅. 네. 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그 동작을 하는 건지. Y 델타 기동이고요. 요거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셨죠. 이 매뉴얼은 내가 ON 하면 88번 이제 여자가 되고요. 그렇죠? 이게 신호가 이제 이렇게 이제 흐르면서 88M이 이제 이렇게 덜커덕 붙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 이제 이렇게 자기 유지니까는 접점이 붙고, 그럼 요거 손을 떼어도 이렇게 신호가 이제 계속 흐를 테니까는 88번은 계속 이제 여자가 된 상태고요. 전동기 전원이 투입이 되는 상태고. ON을 눌렀을 때 88번도 여자가 되지만 타이머에도 전류가 흐르죠. 우리가 통전이라고 부르는데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요 접점이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T1만큼 시간을 설정했다. 그러면 T1이 되면 설정 시간이 되면 그거에 해당하는 접점이 이제 동작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얘가 T1 이후에는 얘는 붙고 얘는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기 전에 일단 처음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88 Y 결선도 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ON 버튼을 눌렀을 때의 이후의 동작은 누르면 여자가 되고 통전되고 자기 유지가 되면서 손 떼어도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Y 결선으로 기동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T1에 설정된 시간이 되면 접점이 동작을 하니까 얘는 붙고 얘는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델타로 운전이 되고 Y로 기동되는 거는 이제 멈추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Y 델타 운전이죠. 멈추고 싶으면
오프 버튼을 누르면 되고. 그렇죠? 얘가 이제 매뉴얼일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오토일 경우에는 자동일 경우에는 얘 오픈 아니고 요게 요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사람 직접 온오프를 온 누르고 자기 유지 기다려 이런 게 아니라 해바라기 타이머 자체가 설정된 시간 동안은 온이 됐다가 그렇지 않은 시간 동안 오프가 됐다. 이제 그거를 반복을 하는 거니까. 그 왜 5개 광고탑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일일이 온오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바라기 타이머 달아서 1모 시간, 1초 시간 요거를 이제 타이머에다 설정 시간을 우리가 이제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1몰 되면은 이제 뭐 전광판이 켜졌다가 1출이 되면은 전광판이 꺼졌다가 이제 그거를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얘는 이제 그런 거고 넘어가시고 11번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류를 개선을 한다.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가 이제 얼마가 될까요? 뭐 역류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 구하는 것들도 워낙 시험 많이 여러분들이 푸시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에다가 탄젠트 세타 1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워낙 뭐 역류 콘덴서를 가지고 역류를 개선하는 이제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류율이 80%의 이제 500kV의 부하를 가진 변압 설비가 있었는데 거기에 150짜리 콘덴서를 설치를 했다라고 했죠. 그럼 어떤 말이냐면 삼각형을 그려보면 500kVA요. 500kVA의 피상분을 가지는 부하고 역률이 이제 0.8, 80%. 거기에 150짜리 콘덴서를 달았대요. 그러니까 콘덴서를 달았으니까 이제 무효분이 감소를 하겠죠. 지금은 이제 무효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역률을 개선을 하면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그 콘덴서를 달기 전에 무효분이 얼마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P상분의 사인 세타. 그렇죠? 그러면 P상분은 500이라고 했고요. 코사인이 0.8이니까 사인은 0.6. 그렇죠? 그러면 얼마예요? 5, 6에 30이죠? 300kVAR이 이제 콘덴서의 역류를 개선하기 전에 이제 무효 전력이죠. 그럼 따라서 개선 후의 부하가 이제 얼마인지를 구하셔야 되는 건데 얘는 루트 유효 전력의 자승 플러스 이제 무효 전력의 자승이라고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효 전력은 500에다가 0.8을 곱하니까는 58에 40이죠. 그러면 400 자승 플러스 무효 전력이 원래는 300이었는데 지금 150짜리를 색깔 맞춰줘야죠. 원래는 300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콘덴서 150짜리를 단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역류 개선 후에 얼마만큼의 부하가 달렸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400의 자승 플러스 150의 제곱을 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427.2kVA가 된다.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워낙 뭐 이런 식에 대한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 얘는 뭐 요거에다 대입하는 문제는 아니었네요. 아예 얘는 줬으니까 얘를. 보통은 요걸 구하십시오라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넘어가시고 12번. 요것도 좀 특이한 문제죠. 아마 요 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왔던 걸로 아는데 다이오드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림을 먼저 완성을 할게요. 아이고, 그렇죠? 뭐 그림은 책에 있는 거를 이제 보시고 이거는 뭐 그림이 워낙 엉망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림에서 세 개의 접점 A, B, C 가운데 둘 이상이 온되었을 때에 RL이 동작하는 회로다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죠. RL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죠. 얘가 동작을 한대요. 얘가 동작을 하려면 요 X에 대한 보조 접점이 붙어야죠. 그렇죠? X에 대한 보조 접점이 붙어야 되고 저 X에 대한 보조 접점이 붙으려면 요 릴레이가 이제 여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얘가 여자가 되려면 신호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냐면 신호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흐를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돼요. 그럼 노란색으로 흐르지 않는 조건은 뭐냐면 노란색으로 흐르지 않는 조건은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신호가 빠져나가는 경우. 그렇죠? 초록색으로 만약에 신호가 빠져나가면 그러면 이제 X라는 릴레이가 여자가 될 수 없죠. 트랜지스터 저번 2010년도 문제에서 이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요 베이스 쪽에 전류가 흘러야지만 이렇게 이제 도통이 되는 그걸 이제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 그래서 초록색으로 신호가 빠지면 X 릴레이가 여자가 되지 않으니까 요 램프가 점등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초록색으로 빠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신호가 이제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호가 이렇게 되면 램프는 점등되지 않고요.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려면 노란색으로 전류가 흘러가려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트랜지스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과 이쪽에 베이스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도통이 되면 그러면 이 초록색으로 신호가 이제 흐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뭘 물어본 거냐면 이게 점등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점등이 되도록 하겠다. 그럼 점등이 되려면 이 초록색으로 신호가 흐르면 안 되고요. 초록색으로 신호가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신호가 흐르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A, B, C 중에서 두 개의 스위치를 동작을 하면 신호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램프의 점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런 버튼도 누르지 않거나 하나의 버튼만 누르면 신호가 녹색으로 빠져요. 녹색선으로. 녹색선으로 빠지면 램프는 점등이 되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회로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베이스 쪽으로 흘러야지만 신호가 흐르는 거고요. 초록색으로 흐르면 점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신호가 흘러서 이렇게 램프가 점등되도록 지금 우리가 구성을 한 거죠, 회로를. 요거를 그냥 암기를 하시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요거 이제 완성을 시켜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완성을 시켜놓은 거고. 한번 이제 눌러볼게요. 스위치를 한 번씩 눌러볼게요. 처음에 A를 한번 눌러보죠. 스위치를 이제 하나씩만 눌러볼 거예요. 그럼 이제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는 거니까 눌러볼게요. 이제 A를 눌렀어요. 그러면 신호가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하나 가고 여기 붙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하나 가죠. 그러면 요렇게까지 하나. 이쪽은 못 들고 이렇게 됩니다. 신호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노란색으로 신호가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색으로 베이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그럼 램프는 불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스위치 A를 하나만 누르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렇죠? 요거는 B나 C를 눌러도 마찬가지예요. B나 C를 눌러도 같은 그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는 경우는 없고요. 다 상대방이 서로 엮여서 있기 때문에 어느 버튼을 눌러도
자기 거 하나, 상대방 거 하나. 상대방 거라고 하기 좀 웃기네요. 어쨌거나 동시에 두 개가 동작하도록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도록 회로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냥? 하나만 더 해보면 C를 한번 해보세요. C. C를 한번 해볼게요. C도 마찬가지 해보면 눌렀어요. 그러면 요거랑 연결된 거 요쪽 그리고 또 요쪽. 그럼 신호가 이제 어디까지 흐르는 거냐면 여기까지는 흐르는데 이쪽으로 완전히 이제 신호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노란색으로 신호가 간 거고 초록색으로 신호가 가니까는 이제 램프의 점등이 안 된다. 소등이 된 상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두 개를 눌러보자. 두 개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누르면 이것이 하나씩 눌렀던 거고 하나씩 누르면 안 돼요. 그리고 아예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저쪽 트랜지스터로 신호가 흐르지 않을 테니까는 램프는 계속 소등 상태가 되겠죠. 근데 두 개를 눌러볼게요. A를 먼저 누릅니다. A를 눌렀어요. 그러면 A를 누르면 이렇게 신호가 하나 가죠. 그리고 이렇게 신호가 하나 가죠. 그러면 여기까지. 또 얘는 아직 아니고 얘는 아직 아니고 급했다. 얘는 아직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B나 C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까 C를 했었으니까는 아까 B를 누르죠. B. 아까 C 했었으니까. 그럼 B를 누르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로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들어가죠. 그럼 신호가 여기까지 하나. 그리고 여기가 통과하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쪽 신호가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이 신호가 이렇게. 그러면 초록색으로 신호가 못 흐르니까 그러면 신호가 이제 어떻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여자가 되니까 붙으면서 램프가 점등이 되겠다. 뭐 이런 거죠. 나머지도 똑같아요. 나머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그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일일이 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한 번 나왔는데. 다음에 뭐 진리표를 완성하십시오. 뭐 진리표 완성하는 거는 뭐 그냥 하면 되죠. 여기 지우고. 입력이 3개죠. A하고 B하고 C. 입력이 3개인 거고. 출력은 X인 거고. X. 출력은 X인 거고. 뭐 빵빵빵, 빵빵1, 이 순서 안 나왔으니까는 그럼 그 순서가 안 나왔으니까 이 타임 그 진리표 작성하는 것부터 하면 일단 그릴게요. 그리고 패턴을 보시는 게 편하죠. 뭐. 1 빵 이게 이제 입력이 3개니까는 입력이 3개면 총 나오는 가지수가 2의 3승만큼이죠. 8개의 가지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긴 한데 그냥 요 순서대로 그리는 게 편해요. 처음에 0, 그리고 1, 하나, 둘, 셋, 넷, 8개죠. 그 다음에는 0, 1, 0, 1. 그 다음에는 0, 1, 0, 1, 0, 1, 0, 1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0, 1. 그 다음에 2개씩 쪼개서 0, 1, 0, 그렇죠? 그 다음에는 0, 1, 0, 1 이런 식으로. 0하고 1을 이제 해주시는데 이렇게 쪼개져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입력이 4개면 이제 앞에 8개 0, 8개 1 이런 식으로. 4개짜리 이제 뭐 시험에서 이제 거의 나올 일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진수로 0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 건데 뭐 그것까지 뭐 하실 건 없고 그냥 이렇다 해놓고 출력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스위치 2개를 동작을 시켰을 때에만 출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2개 이상. 그렇죠? 2개 이상인 경우에
그러면 두 개 이상인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어지러워라. 지워야지. 네. 그러면 두 개 이상인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 입력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요. 요거. 그렇죠? B, C 두 개잖아요. 그렇죠? 요거. 입력이 A, C 두 개고 그리고 요거 A, B 입력이 두 개고 그래서 출력이 나오는 값은 얘, 나머지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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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출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걸 이제 논리식으로 정리를 한 게 저희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건데 뭐 굳이 안 그래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긴 한데 굳이 안 그래도 이제 문제에서 조건이 뭐였어요? 입력이 두 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동작하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답인 거죠. 그렇죠? 입력이 두 개인 경우만 동작을 하는 거니까 뭐 식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두 개인 경우 램프가 점등이 된다. 그러니까 입력이 두 개씩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셔도 된답니다. 넘어가시고 요 이제 뭐 그 논리식 간략화하는 거는 뒤에 이제 요 논리식만 갖는 문제들이 있으니까는 그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3번 전력계통 일부다. 요거 이제 뭐 전력 시간에 이제 하셨을 테니까 달록이랑 뭐 벨육이랑 방전 코일하고 이제 오고주파를 제거하기 위한 직렬 레이더 설치하시고 이제 역률 개선을 위한 이제 전력 콘센터, 그 저용량 콘덴서, 그렇죠?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뭐 2010년도에서도 이제 문제를 풀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임피던스를 이제 무시하는 경우에 접촉한 사람에게 위험을 줄 대지전압이 얼마만큼이 될까요? 그렇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띡 붙었을 때에 이 사람에 걸리는 전압, 대지전압, 위험을 줄 수 있는 전압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회로가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요걸 이제 그림을 조금 더 간편하게 그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게 옛날 그림이어서 그렇구나. 이거 R이고 R2, R3. 그렇죠? R2, R3. 뭐 옛날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가 돼 있었는데 요새 이제 KC 바뀌면 접지 내용이 이제 없어졌고요. 보통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개통 접지라고 부르고 이제 보호 접지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의 감전을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요거 이제 R2고 얘가 R3.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요거는 105V라고 한 거고. 전압 분배 법칙이니까 얘를 V1, V2라고 하면 V2는 R1에 플러스 R2에 R2, R3로 해놨죠. R2, R3의 전체 전압 105V. 그렇죠? 개통 접지하고 보호 접지에 대한 정확값이 각각 얼마라고 했냐면 25옴하고 35옴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는 20, 요거는 30, 요것도 30 해가지고 이제 계산기 누르시면 인체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발생할지를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시면 63V. 16번 뭐지 서지 흡수기 보통 이제 외부 이상 전압에 대해서는 이제 퓨렉이고 이제 내부 이상 전압에 대해서는 이제 서지 흡수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뭐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부하율 뭐 이것도 뭐 합형체 해가지고 이제 보시는 거고 부하율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균분의 최대니까는
그 평균 전력하고 최대 전력 비가 합평체잖아요. 예. 쓰면 하평체인데 예, 요 차이가 크면 평균 전력하고 최대 전력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용한 설치한 설비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평균 전력에 비슷하게 최대 전력도 이제 맞춰 나아가야지 내가 그 설비를 잘 쓰는 거잖아요. 예. 괜히 변압기를 우리가 많이 설치하는데 만약에 1000짜리를 1000kVA짜리를 설치를 했어요. 예. 그때의 요 평균 전력이 사용되어지는 부하의 양이 거의 요 최대 전력, 가장 많이 사용했을 때의 전력과 비슷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설비를 잘 쓰는 건데 만약에 평균은 작어. 근데 어느 일순간에 사용하는 그 전력이 크면 변압기를 더 큰 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평균 전력은 예를 들어서 500인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2000까지 써야 돼. 그럼 2000짜리를 써야 되는 거니까요. 이 차이를 줄이는 게 설비를 유용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부하율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을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공급 설비를 그런 의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보시면 이것도 뭐 종종 나오죠. 종종 나오는 거고 축전지를 사용할 때에 보수율이 0.5 어쩌죠 해서 얼마 이상의 축전지를 사용을 해야 될까요? 이 축전지를 사용하는 이제 기본 공식은 이제 보수율 분의 1에다 그렇죠? 보수율 분의 1. 보수율이 이제 예전에는 문제에서 딱히 이제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제 0.8을 주어지지 않아도 이제 대입을 하기도 했는데 보통은 이제 요런 이제 보수율 같은 경우 이제 주어지니까 책에서도 보시면 보수율이 주어졌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게 만약 안 나오면 0.8을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KI 하나일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2개 이상이면은 요 뒤에서 이제 뭔가 이제 어떤 값이 이제 쭉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부분이 이제 쭉 나오는데 요 뒤에 나오는 요 부분은 요 그림에서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뒤에 나오는 요 노란색 부분은 여기 나오는 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보면 얘가 이제 계단 모양으로 생겼어요. 내려가는 계단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러면 요 노란색의 면적을 구하려면 요 전체 초록색에서 요 파란색 부분을 빼면 돼요. 그렇죠? 전체 초록색 부분에서 파란색 부분을 빼면 그럼 이제 노란색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 초록색 부분이 얼마냐면 K1. 그렇죠? 그리고 얘는 I1. 그렇죠? K1에서 I1을 곱하면 이 전체 면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파란색은 어떻게 구하냐면 K2죠. K2. 그렇죠? 에다가 여기가 I1이고 여기가 I2잖아요. 그럼 요 파란색 요 높이는 얼마만큼이 되냐면 I1에서 I2를 뺀 만큼이죠. 그렇죠? 요거는 I1에서 I2를 뺀 만큼이에요. 그럼 저 노란색 면적을 보자면, 저 노란색 부분을 보자면, 이 면적은, 이 노란색의 면적은 K1, I1의 빼기, K1, 노란색은 잘 안 보일 테니까는 그냥 파란색으로 쓸게요. K1, I1의 마이너스 K2, I1 마이너스 I2가 되는데, 요거 두 개 바꾸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요건 이렇게 써도 되죠. K1의 I1의 플러스 K2의 I2 마이너스 I1. 요거랑 똑같죠. I1하고 I2만 바꿔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보면 그 책을 보세요. 식이 요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식이 기억이 안 나시면 저렇게 이제 면적을 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요걸 그냥 식으로 외우실 분들은
처음에 1, 1, 2, 2에서 1 빼고 3 나오면 3에서 2 빼고 4 나오면 4에서 3 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을 이제 하나씩 빼가면서 이제 그 식을 암기를 하셔도 되세요. 하나만 더 써보면 만약에 계단이 하나가 더 있어. 그러면 플러스 K3에 I3 마이너스 I2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계단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뭐 나머지는 대입을 하시면 돼요. K1은 얼마라고 했냐면 일단 보수율은 요거 이제 0.8이라고 했고 그렇죠? 요 노란색 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K1은 어디 갔어요? K1은 0. 아니다. K1이 1.15, 그렇죠? 1.15, 그렇죠? I1은 50. K2가 0.91. 그렇죠? I2는 40. 얘는 50. 해서 계산기를 누르면 이게 60.5A가 된다. 그렇죠? 요거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변 서페이스 현상 여기 했을 경우에 이제 회복 충전을 하면은 이제 괜찮아지고 연축전지하고 알칼리전 공증 전압은 뭐 다 이것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내용들이니까 연축전지는 2V고 알칼리는 이제 셀당 1.2V고 축전지 설비는 크게 축전지랑 충전 장치랑 보안 장치랑 제어 장치가 요 그림 이제 나중에 요 그림 이렇게 나오면서 빈칸 채우는 거 있으니까는 이것도 이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요 정도 해가지고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1년 1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